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뵙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잘 네. 지내셨어요? 덕택의 양지민 변호사님 뵈서 너무 반갑고 저는 일하는 여성들을 늘 응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양 변호사님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혜연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 국면, 5월 가정의 달 무색, 계속되는 자녀 살해, 청소년의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구형,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 국면이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야기인데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말 CCTV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5월 22일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새벽에 오피스텔로 귀가를 해서 오피스텔 바깥이 아니라 이른바 공동현관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한 남성이 다가와서 이 여성의 머리를 이른바 돌려차기로 가격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 기절한 여성, 쓰러진 여성을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뒤, 즉 기절한 것을 확인한 뒤 이 여성을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네. 한 7분에서 8분 정도는 지금의 CCTV에 남기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 남성이 소지품을 챙겨서 사라진 모습까지가 CCTV에 찍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여성들 출퇴근 때문에 혹은 야근하고 오는 여성들이 오피스텔 귀가하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남성과 이 여성이 그럼 평소에 알던 사이냐, 예를 들면 뭐 보복 범죄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단 CCTV라던가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이 같은 날 새벽 5시쯤에 이 여성이 버스킹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딱 마주쳤다고 해요. 근데 기분이 나빴다. 왜냐? 이 여성이 째려봐서. 그래서 따라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용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A씨가 빠져나간 뒤에 이 여성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말하자면 2개의 출혈이 있었었고 가장 당시에 우려됐던 부분은 오른쪽 발목에 마비가 왔는데 당시 진단으로는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A씨가 도주 후에 본인의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검찰의 이제 추적과 검경의 추적으로 검거는 됐는데 전과 사범이었고요. 복역하다 출소한 지 석 달째 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 저 역시도 두 사람이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보는 여성의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따라가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 남성 전직 경호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이 남성 1심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 혐의였고요. 네.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이제 전직 경호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전과 사범, 예전에도 강도 상해죄로 무려 6년을 복역했었고 공동 주거 침입죄로 또다시 2년 복역 네. 또 나왔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재판부에 뭐라고 했냐? 나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어 오히려 무섭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좀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선택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의 범행은 미수에 거쳤다 등등을 감안하여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살인 미수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징역 12년 이게 과연 적절한 형벌인가? 그러게요. 피해자와 또 피해자의 사연에 들은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처음 본 남성에게 정신을 잃도록 맞고 7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을 당한지도 모르는 이 여성의 고통, 정말 이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피해자 여성 계속해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남성이 일단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 여성이 20대 여성으로만 알려져 있죠. 20살이에요. 32살의 이 남자가 출소를 하는데 본인에 대한 신원 정보가 누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해자가 나 출소하면 복수할까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남자는 누구시고 이거에 대한 정보 전달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피해자는 그동안 계속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시스템이 그때마다 뚝뚝 끊긴다라는 겁니다. 즉 시스템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검색해서 하거나 또 본인이 이 방법을 알아봐야 되고 무엇보다 아니 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변호사님께도 여쭤보는데 이런 사건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이런도 시간을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형사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제야 법원으로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민사소송하면 또 문제가 있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그렇죠. 소송을 당한 당사자에게 전달될 이런 사실 여러 가지 법적 허점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어떤 신원 정보가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민사 소송을 하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가해자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가해자에 넘어가야 되냐 여러 가지 허점이 이미 지적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묻지마 범죄의 피해는 사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여성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다. 아, 운이 없다. 절대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지원책 문제, 또 소송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또 저는 무엇보다도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더 좀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형사 사건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시작한 게 너무 얼마 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범죄 피해자든 어떤 피해자든 정말 법정으로 불러와가지고 대면하게 시키고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요즘에 이제 나아진 게 이렇게 참학을 한다라든지 비공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들으면서 너무 섬뜩한 게 이 가해자 남성,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을 무렵에 피해자가 어떤 소식을 전해드렸냐면 이 가해자가 나 나가면 보복할 거야.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거기서 범행을 저질렀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주소, 그쵸. 이름 계속 중얼거리면서 잊어먹지 않도록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법원에서 판결 받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출소 이후에 아, 나를 찾아내서 또 보복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후에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불안감을 대중들에게 호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보니 이 피해자에게 계속 나가면 피해자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재소자들에게 주변인들에게 했다. 이런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신원보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지어 범죄 피해자가 되고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게 너무 피해자가 지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 가해자 남성에 대한 엄벌 탄원서 모집에 나섰는데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엄벌 탄원서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이걸 올렸는데 사실 이런 탄원서 올리는 것도 저는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유아든 성인이든 성범죄 피해를 내가 당한 것 같다 혹은 당했다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약간 꺼리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좀 변호인과 논의를 해서 올린 것 같고요. 지난달 13일부터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1,000명가량이 탄원서 제출에 공감한다. 이런 탄원서에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뭐 각종 이제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을 막 공유하면서 우리도 이제 탄원서 참여하자 이런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보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1심에서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는데 범인이 반성한다는 취지 또 살인 미수다 이렇게 봐서 12년 판결 났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이 사람을 해줘서 더 이상의 범죄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다라는 글인데 저는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사실 좀 무서웠어요. 왜냐? 이게 이 여성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알려진 그쵸.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범죄 관련 취재 보도 준칙을 보면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거 이제 보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보도된 기사를 보고 적극적으로 응했고 또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한다면 법원의 어떤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가끔은 너무 중요하지만 잊고 있었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요,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났고 이것이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징역 1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피해자 측과 검찰 측이 주장을 한 겁니다.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성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해 없으니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범행에 성범죄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속옷을 비롯한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을 해라. 그리고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을 했습니다. 즉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 유무 관련 여부를 밝혀야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말하면서 이 사건의 재판이 항소심에 이뤄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항소심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성범죄 가능성도 있다는 그 현장 출동한 경찰의 또 증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동 수사에서 더 밝혀졌으면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쨌든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증언이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현장에 가봤더니 피해 여성의 바지의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 그리고 상의도 반쯤 올라가 있었다.
피해자의 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보여서 경찰들이 좀 이렇게 바지 앞단 정리해 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건 아마 이제 여성의 몸이 드러나 있으니까 아유 빨리 덮어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DNA 채취를 더 그쵸. 빨리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친언니가 이 본인의 동생이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바지 안에 속옷이 내려갔더라. 근데 이제 이 여성은 머리를 가격한 뒤에 쓰러졌는데 본인이 더군다나 바지에 속옷을 내렸을 가능성이 없기 그쵸. 때문에 누군가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 또 당시에 병원 상황을 지켜봤던 언니 등의 증언을 통해서 된 거고요. 말씀해 드렸듯이 항소심 재판부도 성범죄 가능성을 위한 범행 동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DNA 추가 조사를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사라진 7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는지 무엇보다 명백하게 좀 밝히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가해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느냐, 뭐 부산 성폭행 미수 사건 이런 식으로 성폭행 관련된 검색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아 이거 성범죄 처음부터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또 다른 계기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가격당해서 기절했던 여성의 속옷이 어떻게 저절로 내려가겠습니까? 경찰도 봤더니 바지에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식을 완전히 잃은 여성이 자기 바지에 지퍼를 내릴 가능성은 사실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누군가가 내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남성이 머리를 가격한 후에 7분 동안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더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사실 좀 쉬울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초동수사 단계에서 그쵸, 좀 이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뭐 몸에 남아있는 DNA라든가 옷가지에 남아있는 DNA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옷에 경찰관의 지문이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장갑을 착용하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경찰관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호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셨겠지만 이번이를 계기로 이런 관련 사건의 초동 수사 때 경찰분들이 이런 점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지금 이제 검찰이나 피해자는 7분 동안의 시간, 뭐 언론 보도에 따른 8분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7분에서의 8분 시간 동안에 일어난 성범죄가 만약 밝혀진다 또는 하려고 하는 뭐 시도든 어쨌든 밝혀진다면 이 가해자 남성에게 1심 징역 1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형으로만 보더라도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살인죄가 성립을 한 게 아니고 살인 미수잖아요. 미수 같은 경우에는 또 감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간상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강간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미수에 이른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 양형 기준 자체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제 성범죄 부분이 어느 정도 DNA가 만약에 채취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증언만으로도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가능한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범죄까지 같이 인정이 된다. 이 남성은 12년이 훨씬 지나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묻지마 범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으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복수 관계라든가 아니면 금전 관계라든가 치정 관계라든가 보통 이런 데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무작위로 범죄 대상을 정해서 한다. 그리고 다음 범죄 대상을 고를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쵸. 무작위로 고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쓰다 보니 묻지마 범죄가 된 건데 사실 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너무 범죄를 이렇게 희화화시키거나 그런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공식적인 용어부터 검찰이나 경찰에서 정립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맞아요. 이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에서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지금 용어를 쓰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범죄 예방책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상동기 범죄 징후, 이상동기 범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행정이나 법적인 영역에서는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야겠죠. 제가 예전에 이른바 그 연달아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경찰 전문가 분과 갔는데 이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CCTV가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해도 골목길에 있는 CCTV가 너무 노후화돼서 범인의 얼굴이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범인이 이 동네가 이런 동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이 주로 성범죄 대상이 됐냐면 노후된 주택에 예전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창문 있죠. 네. 이렇게 넣어서 열쇠를 돌리는 네. 거. 이게 노후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망치로 치가마자 툭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이 동네를 물색해 보니 범행 지르기도 너무 쉽고 그렇죠. 도주에도 잘 안 찍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 예방도 지금이 너무 양극화돼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 예방은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이상동기 범죄는 정신보건학적과 치안적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후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격리되어 있거나 내가 무시되어 있어 보복되었다라는 이런 것이 응축되면 이런 범죄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관리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또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 지원 대책이겠죠. 물론 뭐 법무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범부처에서 이런 문제가 늘 논의가 되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일어난 여성의 얘기만 들어봐도 과연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제도만 있는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 문제를 비롯해서 당장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 국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5월 가정의 달 무색 계속되는 자녀 살해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선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난달 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50대 아들이 가스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노모까지 가스 중독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난달 4월 27일쯤 한 주택에서 2명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한 명은 90대 여성 노모이고 네. 50대 남성이에요. 두 사람 다 모두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90대의 어머니는 의식을 찾았지만 50대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일단 분석에 따르면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아오다가 신변을 비관하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적이고 있는데요. 이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해요. 이 남성분이. 그런데 어쨌든 이 복지 지원을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 있었고 이른바 화장실에 이제 번개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중독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이 아들이 본인의 생을 비관하면서 혹시 어머니도 함께 나랑 떠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얼마 전 아내를 살해하고 생후 수개월째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죠. 제가 이런 사건을 20년 전 기자실절에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우리가 동반자살 아니라 자녀 살해라고 하는 제목도 이거는 사실 살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노원구에서 어떤 일이 났었냐면요. 30대 남편, 30대 아내, 말하자면 30대 엄마, 아빠가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가 숨진 것도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생후 수개월이면 아기죠. 아기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집안에 있는 아내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아기 아빠가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기도 숨져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아빠가 아기도 생을 마감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직전
본인의 아버지에게 이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고맙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줬는데 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아이의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 자녀 살해거든요. 우리가 뭐 예전에도 뭐 가족들이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죽자라는 말을 우스갯소리했지만 다 함께 사는 거는 좋은데 왜 다 함께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는지 오늘 아이템에서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자녀 살해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여성이 7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경찰 조사를 살펴보면 이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난 두 사람의 사망을 살펴보니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정컨대 이 37세 여성, 중국 국적 여성인 엄마가 7살 아들을 먼저 숨지게 하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동반자살, 사실은 그쵸. 동반자살 아닙니다. 자녀 살해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투자 사기 피해를 비관해서 두 딸을 살해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여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네요. 이 사건의 기호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해 3월 9일 전남의 한 다리 밑에서 네. 승용차에 두 딸을 태운 여성, 엄마, 그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요. 두 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여성도 사실은 아이를 사망하게 하려고 하고 본인도 이제 자해를 해서 치료를 했지만 사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아마 이제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형량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을 들어보면 일단 둘째 딸은 미성년자였다고 해요. 근데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거부 의사, 나 죽기 싫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첫째 딸의 경우에는 범행 장소까지 본인이 이 차량을 운전해 갖고 세상에 미련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죄, 첫째 딸에 대해서는 이게 무죄로 판결이 났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살해하신 것이 낫겠다는 이 동기 도저히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살아남은 남편 이런 사람들이 좀 선처를 탄원했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항소심도 징역 20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부분에 있어서 판단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정말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족 살해,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엄벌에 처해도 모자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을 해두고 있지만 우리 비속 살해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조항이 없고 그리고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신생아를 낳고 그 낳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라든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충돌적으로 아이를 살해한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그 법에서 사실은 이제 영아 살해 같은 경우에 더 약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에도 뭐 위헌 논란,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판단이 내려진 적이 있는데 존속 살해의 경우에 사실 이제 우리의 유교 사상의 문화가 많이 이제 뒷받침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이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실 말하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존속 살해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질을 더 가볍게 보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륜을 저버린 범죄하면 보통 존속살해, 부모를 살해한 경우인데 물론 존속살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왜 형량이 가벼울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책임만 있어야 되고 부모가 오죽하면 애를 데리고 세상을 떠날까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고요. 또 약간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죠. 부모의 그늘하에 있는 부모의 약간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맞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짚고 싶은 게 우리나라 아동학대나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을 해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6살 때인데 동네에 알던 남자아이가 발갑을 꺼진 채로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본 저도 너무 충격을 받은 놀라고, 겁니다. 그쵸. 그 집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아마 아이가 장난을 너무 짓궂게 치고 물건을 자꾸 뭐 부수고 하니까 아마 훈육을 하겠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좀 손바닥 때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개구쟁이고 어떤 날은 아마 대형 유리창이 이제 부서져서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겠다라는 훈계를 해서 온 동네에 망신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가벗겨서 동네에 쫓겼는데 저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이 아이가 느꼈을 수치심이라던가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이 이것을 다 봤을 때 이 기억에 대해서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신고하는 문화까지는 아니고 동네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이 찾아와서 이거는 훈육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잘못된 망신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니 내가 내 아이 가르친다 왜 남의 가정일에 참견하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조명이 되고 사건을 통해서 조명이 되면서도 아동 폭력이지 이게 사랑의 매라는 말 이제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훈육이라는 것도 잘못하면은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도 이제 지금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뭐 권리 이렇게 하지 그쵸. 말고 하자라는 개정이 됐는데 같은 맥락에서 결코 동반 자살 아니고 자녀 살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법률도 더 무겁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동 학대 사건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사실 세상을 등지고 떠날 때 내 자식까지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뭔가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심리와 함께 나의 또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바뀌어야 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뭐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가 된 지 한 달 만에 143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은 말 그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액이라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 상품을 봤을 때의 기준이고 100만 원 정도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금리가 높아요. 연 15.9%. 그래서 우리 생각에 100만 원 빌리려고 연 15.9% 내고 그 그러니까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 3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을 출시했는데요. 4월 26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만에 대출 신청이 2만 3천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금리 상품이 아닙니다. 그니까요. 15.9%예요, 연.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 당장 급전, 나 진짜 100만 원도 어디 구할 데가 없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단순 급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취업, 복지 지원 이런 거 같이 해서 취약계층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저 이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정부에서 당장 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100만 원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진짜 취업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심각한 집에 병자가 있어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건지 좀 그렇죠. 복지에 대한 연계가 같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의 목숨까지 끊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쎄요, 생각해 볼 지점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 개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체벌에 대해서 부모가 당연히 행사해야 될 권리인 것처럼 체벌해도 된다는 것처럼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법 개정도 된 적이 있고요. 또 요즘 교육을 할 때 부모에 대한 교육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면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 자녀가 성장해서도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문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 동반 자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 아동 구호 비정부 기구 많이 아실 거예요. Save the Children. 네. 아이들의 생명권이 박탈당하는 이런 자녀 살해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적극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는 집에서 사실 이렇게 자녀 살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죠. 우리 오늘 사례만 봐더라도 경제적으로 극단의 상황에 몰렸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로 심각한 우울증이 있거라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위기의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가정을 정부 차원에서 발굴하고 돕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하도 최근에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 뭐 전기세 계속 체납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일도 많이 있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세모녀가 왜 극단적 생활고로 어른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망이 필요하다고 볼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아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자녀 사례가 아니라 존속 사례일 수도 있는데 치매 오래 앓던 부인 같이 뭐 동반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그 치매 오래 앓던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가족 간의 이런 동반적인 극단적인 하는 거 막을 필요가 굉장히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워낙 화제가 됐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근데 그 극중 주인공이 그 사채 빚을 엄마가 썼는데도 계속 이른바 그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데 상속 거부나 이런 절차를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할머니가 장기 요양병원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산인도 역시 몰라요. 그래서 일반 요양원에 할머니를 모셨다가 돈을 못 내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사채업자가 찾아서 그 돈을 내줘서 사채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도움으로 행정적인 도움도 받고 복지 지원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위기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 좀 지원이 된다면 생을 가족과 마감하는 그까까지는 가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계속되는 자녀 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청소년의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구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남 학원가 이 마약 음료를 제조,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먼저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마약 청정 지역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강남 일대 학원가에서 있는 학생들에게 2인 1조 팀이 접근합니다. 이거 집중력 높여지는 음료인데 시음 행사하고 있어요 라고 마셨는데 학생들이 환각 증세를 보이고 실려가고 더 문제는 뭐냐. 이 학생들의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일당 일부가 아이가 마약 범죄를 한 것 같으니 돈을 내놔라라는 진짜 파렴치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원 일당 3명이 잡힌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더라. 중국 내 조직과 연결돼서 이른바 마약이 들어간 음료가 제조가 됐고 그것을 공급하고 유인책을 모집하는 이런 과정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준 사회였습니다. 마약 음료를 제조, 공급한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어떤 걸까요? 일단 길모 씨, 이제 검거된 길모 씨가 마약 음료 제조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했냐?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더 무거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봤을 때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수사기관의 의제가 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모 씨라고 또 잡혔는데 이모 씨도 잡혔어요. 아마 뭐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데 살펴보니까 최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최대 사형 구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쨌든 굉장히 좀 강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언급을 했을 정도로 정부의 뭔가 의지가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 마약 사범 통계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7년 119명이었는데 2022년에 481명, 그 4년 새에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마약 사범이 이 기간에 30%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마약 이 사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기에 이렇게 마약에 한번 빠지면 평생 동안 이것을 벗어나기 더 어려운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아마 마약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사형까지 가겠다 이렇게 정부가 한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마약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 범죄 조직이나 특정 계층에만 어떤 전달되는 것으로 봤는데, 청소년들이 학원 가는 길에 마약 음료가 됐다는 것은 일상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약하니까 떠오르는 또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당시 이제 라이브로 본인이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마약 투여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거듭하는 일이 있었네요. 예, 이 전우환 씨가 지난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제 본인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에 대한 부분, 가족의 어떤 범죄 가능성에 대한 언급 방송 등을 했었는데, 본인이 실제로 마약을 이렇게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투약하는 모습이 다 네, 송출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나중에 차단이 되었지만 이미 송출이 된 상태였고요. 이후에 마약 투약 혐의로 마약범죄 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우환 씨가 최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는 사실 이제 본인의 가족화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마약 사범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본인이 마약 투약한 것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을 뭐라고 밝혔느냐,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쵸. 본인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술은 마시면 한 개라도 있는데 이 마약은 손바닥만 종이장 안에 소주 몇백 병을 마시는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데, 아마 청소년들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경각심을 심어주게 이런 비유를 쓴 거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처벌도 약하게 되면 안 되고 무겁게 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건 뭐 마약 투약을 하는 장면을 송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뭐 본인이 굉장히 특수 상황이었고 또 반성하고 있고 절대 마약하지 말라는 당부를 또 이 영상 속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이 유아인 씨의 주변 사람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예, 이 주변인 4명은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의 남성, 그리고 유튜버를 비롯한 4명이라고 하는데요. 유한 씨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다가 같이 이제 동반 입국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 투약을 돕거나 또는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검경에 적발된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서 적발이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약처가 예를 들면은 특수 어떤 물질이 병원에서 계속 상습 처방되면 아마 그런 것을 점검하는 그쵸. 과정에서 보니까 유한 씨가 2021년부터 병원 돌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것을 적발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의뢰를 해서 국립수사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한 씨의 이렇게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4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졸피뎀도 과다한 처방받은 기록이 발견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중복 처방을 하다 보니까 유한 씨가 주변인들에게 좀 부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일고 있는데요.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고 앞으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약이 일상생활 속으로 정말 파고들고 있다라는 이 정황이 또 주거지 텃밭에서 이 마약용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양귀비가 2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관상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약 원료 품종이 있는데, 마약 원료 품종 당연히 일반인이 주거지에서
재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배탈이 났을 때 좋더라.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뭐 키운대더라 소문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렇죠.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AC,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걸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본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57주, 150주를 각각 재배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하고 비슷해요. 배탈에 효능이 있어서 재배왔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 근데 씨앗이 저절로 날아와서 150주가 재배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고요. 또 광주 남부경찰서도 80대 여성을 입건했는데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한 주를 재배한 혐의입니다. 일단 불법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더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 이게 궁금합니다. 양귀비 한 주 불법 맞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자연 발화가 됐다. 이 할머니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이게 맞는가? 그러면 아까 75주, 150주 해서 이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뭐 사실 바람에 날려서 자연 발화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믿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양귀비가 사실 재배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품종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자연 발화 그것도 날라와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컸다라는 것이 뭐 물론 일주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범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지만 그래도 형량에 조금 참작을 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50주를 재배한 사람과 뭐 한 주를 재배한 사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형 부분에 조금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마약을 내가 알고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퐁당마약 수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를 투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나도 모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강남에서 있었던 그 학원가에서 있었던 사건도 학생들이 모르고 시음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마약을 뭐 직접 이제 이렇게 투여한 건 아니고 이제 마신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도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도 가지고 다니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키트형 장비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청에서 최근 이런 것을 공개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된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가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뭐 필로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용하기 편해야 키트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문가만 뜯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야약이 있어야 감별이 된다라면 사실 휴대용 키트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번에 선보인 것은 1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정도의 미량이 있더라도 여기에 딱 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뭐 이런 게 개발되지 않을 정도로 마약 청정오긴 좋지만 이미 그쵸.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음료나 이 음식에 혹시 마약이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좀 예전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도 이제 외국산 장비가 있었죠. 근데 말 그대로 장비니까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인들이라든가 일선 경찰들이 사용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 휴대용 키트가 개발됨으로써 일상 속에서 파고드는 이 마약의 그 어떤 위험성을 사전에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경찰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이 너무 정말 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근절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물론 전 국민적으로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이나 피해구 대책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지금 노출됐다는 그렇죠. 것에서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뭐 단속 강화한 것도 있고요. 또 이완석 검찰청장도 직접 강조한 내용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마약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일선의 관계자를 다 불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교 범죄 예방 교육에 이 마약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참여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게 사실 이 마약 범죄 미화되는 보스들이 경우도 미화되거나 해요. 뭔가 저거랑 굉장히 좋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크웹이라고 하잖아요.
텔레그램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네.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너무 낮은 가격으로 지금 마약이 퍼지고 음. 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정보통신 관련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근데 청소년들이 아까처럼 마약 음료 나도 모르고 마셔서 이렇게 노출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맞춤형 치료라든가 음. 재활 기회를 준다라고 하니까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다각책 앞으로 정말 현장에서 실속 있게 진행돼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마약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 그대의 눈빛이 보고 싶어 내 안에 감춰둔 마음을 가져요 내 품에 그대를 담게 될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주고 싶어요 내 몸을 감싸는 몽롱한 음악 속에 불어오는 차가